홉시안 전통, 사회 질서를 보는 시각입니다. 사회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거죠.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홉시안 시각, 사회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경쟁 정책이 좋으냐, 또는 사회가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왔느냐 하는 모든 시각입니다. 모든 시각을 우리는 두 가지로 딱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홉시안 시각이 있고 하나는 스미시안 시각입니다. 애담 스미스의 전통이죠. 애담 스미스의 전통에서 나온 시각이 스미시안 전통입니다. 두 가지 시각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걸 설명하기 전에 다른 하나 할까요? 요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노자를 번역한 김학주 교수입니다. 서울대에는 한문학과에 계신 지금 80인데 지금 살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한문 공부한다고 해서 이분한테 공부를 했었는데 이분이 책을 최근에 봤습니다. 최근에 봤는데 그 노자라는 책인데 인간 이성의 한계에 대한 각성이 있어 무의 사상과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빨간 거로 봅니다. 인간 이성에 대한 한계성입니다. 노자의 사상 아주 특징적인 거죠. 자생적 질서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인위적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인위적이라는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들어주십시오. 인위적이다. 아티피셜하다. 아티피셜. 인위적이다. 의도적이다. 목적을 가지고 몸을 만든다. 목적 의식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요 두 가지. 의식적인, 그 다음에 자연적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봅시다. 여기서 인간 이성의 한계라는 이건 나중에 제일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하기로 하고 우선 여기 봅시다. 지금 인위적이라는 얘기 있죠. 사회 질서를 본다고 한다면, 사회 질서를 통해서 질서를 본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노자는 뭡니까? 노자를 자연적인 질서하고 인위적 질서 두 개로 양분했습니다. 그렇죠? 두 개로 양분했습니다. 인위적, artificial order 혹은 조직입니다. 조직. artificial order, 인위적으로 만들려면 항상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뭐를 만들기 위해서는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것, 목적입니다. organization. 조직이라는 용어 있죠. 조직이라는 용어. 이거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이거는 목적을 가진 것이다. 언어 그렇습니다. 언어가. 조직이라고 하는 것. 조직. 인위적입니다. 이거. 인위적이고 조직이다. 이건 항상 목적과 결부되어 있다. 특수 목적을 달성해서 만들어진다. man-made입니다. man-made. 그 다음에 자연적, 내추럴한 겁니다. 내추럴한 것. 자, 이거 두 개를 보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 사회,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냐. 여기서 빠진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념을 가지고는 내추럴하다는 의미하고 아티피셜하는 이 두 개념을 가지고는 현실 세계입니다. 현실 세계를 설명하기에 부족한다. 현실 세계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뭔가 다른 게 하나 빠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빠진 게 뭐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폰테니어스 오더입니다. 스폰테니어스 오더, 자생적 질서입니다. 이게 애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뭔가. 여러분들, 뭐를 보냐면, 내추럴하다고 하는 것, 내추럴하다는 건 인간 행동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의죠. 특히 그렇습니다. 무의. 노자 사상, 무의라는 것. 행동이 없습니다. 국가의 행동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행동은 있는데, 이게 좀 무의라는 게 너무 우리가 노자 사상을 아나키스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아나키스트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나키스트는 아니었고, 다른, 여러분들 노직이라는 최소국가주의자죠. 최소국가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봅시다. 이게 자연적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 행동이 없는 경우입니다. 인간 행동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인간 행동이 없는 경우 뭐가 있어요? 그런 게 생기는. 인간 행동이 없어도 생겨나는 질서가 있습니다. 뭐겠죠? 자연 환경입니다. 자연. 진짜 물리적인 현상. 물리적인 거. 피지컬한 거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달이 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 행동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신체의 움직임. 이것도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죠. 그렇죠? 인간 신체 작용입니다. 인간 행동 중에서 본능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본능적이요. DNA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DNA에. 이거는 가외적인 행동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본능적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러나온 거죠. 본능에서. 본능에서 우러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 이게 뭐냐면 가족입니다. 가족들. 이타적인 행동들. 이타적인 행동. 친구과의 친구 간의 애정들. 이런 소규모 사회의 모랄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타적인 행동인데 이게 본능적인 것들입니다. 본능에서 우러나는 행동들. 이게 자연적인 거죠. 이건 별도의 행동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인간 행동에서 별도의 행동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자연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인위적인 것 뭐가 있을까요? 인위적인 것. 인위적인 것 많죠. 인위적인 것 가장 들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그렇죠. 사회주의 계획경제. 그렇죠. 사회주의 계획경제. 규제들 전부 다 인위적인 것들이죠. 입법부에서 법을 만드는 것도 이것도 인위적인 법입니다. 그렇죠.
전 법입니다. 인위적인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봅시다. 하나는 인위적인 완전히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디자인되어진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전혀 인간 행동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간 행동, 독립적으로, 인간 행동과 독립적으로 질서가 형성되는 거죠. 독립적으로, 자연적 질서. 이게 생물학적, 유기체, 생태계, 은하계, 그렇죠. 가족이라든지 혈연 집단들, 이런 것들은 이건 전부 자연적인 겁니다. 별도의 행동이 필요 없어요. 인간의 행동. 여러분들 졸리고 자고 하는 거, 좋을 때 자고 하는 것, 잠이오는 것, 이건 별도의 행동이 필요 없습니다. 별도의 행동이 그냥 본능적인 겁니다. 그래서 조직 질서, 이건 인간이 디자인해서 만드는 거죠. 창출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무슨 사회보험 전부 다 인위적 질서입니다. 인위적 질서.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계획해서 만드는 거죠. 계획해서. 여러분들 군대 퍼레이드가 전부 다 인위적 질서입니다. 그렇죠? 주로 이제 그 위치를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위치를 정해줍니다. 너는 여기 있고 너는 여기 있고 위치까지 다 정해줍니다. 그 자세한 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조직 질서. 그런데 이거는 항상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정 목적이 있습니다. 꼭 조직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목적이 있습니다. 의료보험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정한 법들 전부 다 특수한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누구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소득 재분배 같은 경우 전부 다 목적으로 위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인위적이다. 인위적이면서 자연적인 것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여자분들이 계신데 여자분들 성형수술하는 거 있습니다. 자연적인 거 있습니다. 자연적인 거. 거기다 인위적 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생적 질서가 있습니다. 자생적 질서. 자생적 질서는 여기 있습니다. 인간 행동이 있습니다. 인간 행동. 아까 두 가지는 한쪽은 인간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접적으로 목적을 가진 의식적인 행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자연적 질서는 인간 행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성된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인간 행동은 있습니다. 인간 행동은 있는데, 그런데 인간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인간 행동에 의해서 뜻밖의, 의도치 않게 형성된 것들이 있습니다. 의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 형성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자생적 질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을까요? 언어가 그렇습니다. 언어 누가 만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만든 사람, 에스페란토는 의도적으로 만들었죠. 그렇죠? 에스페란토는 에스페란토 국제적 언어, 호사가들이 심심하면 모여가지고, 이 국제적인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언어지. 그런 거 있습니다. 그건 별로 쓸모가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언어라고 하는 건 누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만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글이죠, 한글. 우리 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쓰는 말. 이게 본능적으로 나온 거 아닙니다. 그렇죠? 전혀 본능적인 게 아니죠. 본능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본능에서는 우리말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간한테는 언어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과 차이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언어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언어를 습득하느냐는 건 후천적인 거죠. 그렇죠? 후천적인 거죠. 읽기, 쓰기, 배우기. 읽기, 쓰기, 말하기. 이거는 본능적으로 타고난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읽기, 말하기, 쓰기. 이건 누가 만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행동을 통해서 그게 인간이 없었다고 하면 그런 게 없으니까, 없어질 테니까. 인간을 행동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게 저절로 생겨난 것들이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거든요. 이게 자생적 질서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게. 관습 그렇습니다. 관습. 습관이에요, 습관. 관습이라는 거. 관습, 관행. 사회적인 관행들이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이게 의도적으로 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활하다가 보니까 우연히 의도치 않게 생겨난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런 것이 생겨났어. 이게 바로 시장경제라는 얘기입니다.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의도치 않게 질서가 형성됐다. 뜻밖입니다. 뜻하지 않게 행동 질서가 형성된 것입니다. 시장경제에서 고용 성장이라든지 빈곤 문제 이게 스스로 해결된다는 이게 자생적입니다. 자생적이다. 누가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났습니까? 시장에서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고용이 이렇게 고용이 많으니까 참 실업자가 많으니까 이 실업자를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하겠어. 이런 기업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따져서 고용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국의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경제 성장도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의도치 않고 합니다. 의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부작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부작용이라는 말도 씁니다만은
부작용이라는 말도 씁니다만, 그러나 부작용보다는 다릅니다. 부작용은 나쁜 부작용도 있습니다만, 이 자생적 질서에서는 좋은 부작용입니다. 좋은 부작용. 항상 긍정적인 부작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화폐도 그렇습니다. 화폐도 과거에는, 지금은 뭐 국가가 뺏어갔습니다. 원래 화폐라는 게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저절로 형성된 것들이었습니다. 교환을 하다, 뭐가 필요해서 교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필요하거든, 사람이. 야, 이게 뭐, 아주 사람들이, 야, 이게 좀 뭔가 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 하다 보니까 형성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앞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국가 개입 문제입니다. 자, 자생적 질서, 이제 홉스와 스미스의 전통입니다. 스미스한 전통. 여러분들 보면 국가 개입이 없다면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국가가 개입이 없으면 우리나라 전주 국가가 없다고 보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상상을 해봐요. 국가가 없다. 국가가 없었다. 과거에 없었다. 또는 현재 없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국가가 없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상태죠. 여러분들 홉스 읽으면 자연상태. 자연상태 그려놓고, 야, 이 자연상태, 이건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서로 마인에 대한, 마인의 투쟁 상태가 있으니까 국가가 나서서 질서를 형성해야 된다.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인의 투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레바이아돈이라고 하는 큰 어떤 정부가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위해서 국가가 강제로 나서야 된다. 이게 홉스적인 전통이죠. 토마스 홉스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토마스 홉스, 역사 사상사를 이렇게 훑어볼 때 두 가지 조류가 분명히 등장합니다. 두 가지. 홉스 전통입니다. 홉스 전통. 홉스 전통은, 야, 시장을 내버려둬라. 그러면 문제가 생겨난다. 이겁니다.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홉스 전통, 마인의 투쟁 상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 전통을 이어받은 게 칼 막스였습니다. 칼 막스가 이러죠. 칼 막스가 시장이라는 게 이게 지금 마인의 투쟁하는 것이다. 그 결과가 뭐냐? 착취 문제, 분배 평등, 불황, 독점, 실업, 그 다음에 인간 소외 문제, 윤리 타락, 이런 게 시장이 생겨나니까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국가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질서를 새로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man-made입니다. 국가가 사회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홉스 전통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정부 생각이 그렇습니다. 시장, 야, 이거 마인의 투쟁 상태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해야 돼.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이거죠. 경제민주화법이라는 게 바로 그런 사상이 나왔습니다. 그냥 놔두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거죠. 신자유주의는 모든 사회학의 화신이다. 신자유주의. 자유를 주면 이게 붕괴된다. 이제 여기에 이제 저항하는 세력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스미시안 전통입니다. 스미시안 전통. 야, 그냥 놔둬라.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이거 참 우리나라에 보면 이게 또 마치 손은 있긴 있는데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을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하이에크 같은 사람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생적 질서. 그래서 자생적 질서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이에크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게 손은 있긴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은 세 가지 종류입니다. 뭐냐면 인간 누구나 다 이제 자기 관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기 관심,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서, 물론 여기에 이해관계라는 게 이기심이라는 말도 들어있습니다만, 그 이타심도 마찬가지로 다 들어있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또 제각기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 행동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관심,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한다. 그 두 번째 컴포넌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가져야 된다는 두 번째 목표입니다. 다른 사람과 서로 관계를 맺어야죠. 분업을 한다든지, 교환을 한다든지 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그 결과입니다.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의 결과. 그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긍정적인 효과. 그게 모든 사람한테 이익이 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네거티브한 효과가 아니라 긍정적인 겁니다. 나쁜 효과가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가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의도치 않게, 그렇죠? 자생적입니다. 의도치 않게 모든 사람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회가 발전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소년의 작동입니다. 도덕감정론을 보면 분배 문제 있죠. 도덕감정론.
그래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서 사람들이 제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자기가 가진 우위 있죠. 소화기 한 우위는 가난한 사람의 우위하고 똑같은데 그거 다 먹겠느냐. 그래서 자동적으로 하다 보면 자기가 열심히 자기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소득 증대도 이루어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담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에서 얘기를 합니다. 도덕 감정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만 지금 돌아간 작가한 박세일 교수하고 같이 번역을 했는데 그 책이 한 300몇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죠. 300몇 페이지인가 360몇 페이지인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손해에서 국부론에서는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죠. 그냥 어느 누구도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각자 제 몫입니다. 제 몫 차지하는 거죠. 자기 몫을 챙기는 과정에서 행동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더라. 경제 성장도 이루어지더라. 고용도 이루어지더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전통, 두 가지 전통을 볼까요? 두 가지 전통에서 보면 여러분들 계몽주의는 우리나라의 계몽주의는 스코틀랜드, 프랑스 계몽주의만 나왔습니다. 이게 좌파입니다. 프랑스 계몽주의. 아주 좋지 못한 겁니다, 이게. 프랑스 혁명이 지주가 원흉이 됐던 게 프랑스 계몽주의입니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가 있는데 두 계몽주의 전통에서 이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가 바로 뭐냐면 스미시안 전통입니다. 스미시안 전통. 이 사람들이 자생적 질서를 중시합니다. 시장은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하더라도 저절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준다. 국가가 극단적으로 개입할 국가가 개입과 규제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국가의 과제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국가의 과제는 예를 들면 개인이 재산권을 보호한다든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다든지 도둑놈을 잡는다든지 소위 자유방임 정책, 소위 야경국가적인 역할.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긴 합니다만 흔히 말하는 최소국가죠. 최소국가만 가진다고 한다면 그대로 놔두면 그냥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니까 국가가 직접 나설 필요는 없다. 그런 그러니까 정의 규칙을 통한 자생적 질서입니다. 이 전통이 바로 노자, 휴움 막 가르쳐놨습니다. 노자, 휴움, 스미스, 몽테스큐이, 하이에크 이 전통이죠. 이게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계몽주의입니다.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입니다. 여러분들 합리주의, 이거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에서는 인간 이성에 대한 비관입니다. 인간 이성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하지를 않습니다. 인간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져 있고 그 인간 이성을 통해서 사회를 조정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로부터 배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성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인간 이성은 사회의 종속함수입니다. 종속함수. 사회로부터 배웁니다. 사회로부터. 이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물을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거나 사회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는, 사회의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변에 있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능력입니다. 사물에 대한 인식 능력 또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능력. 이걸 이성이라고 봅니다. reason.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 이 지식의 문제죠. 지식이죠. 그렇죠.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인간은 이 지식이라는 건 사회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내가 사회로부터 배우는데 사회를 조정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얘기죠.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배우는 사람이 나한테 가리키는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거야. 나를 가리키는 대상을 변동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프랑스 계몽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이성은 외생적입니다. 인간은 정신 두뇌가 완전히 발달되어 있고 이건 외생적입니다. 사회와는 독립적입니다. 사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 외생적인 이 힘을 이용해서 사회를 조정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회주의 계획경제고 사회를 언제든지 자기 의도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사상이죠. 이게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데카르트 같은 사람입니다. 데카르트, 그 다음에 홉스, 여기 루소가 빠졌습니다. 루소, 벤잠, 밀, 케인스, 롤스 같은 사람들, 현대 롤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프랑스 계몽주의, 그리고 이걸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라고 부릅니다. 구성주의적 합리주의. 앞에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는 비판적 합리주의라고 부릅니다. 비판적 합리주의. 이와 같이 구성주의적 합리주의, 비판적 합리주의와 같이 다르다. 그래서 인식론은 지식의 문제인데요. 홉스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입니다. 인간 이성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하이에크, 여기서 주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를
확대 발전시켰습니다. 심오하게 굉장히 깊이 발전시킨 게 하이에크입니다. 엄청나게 발전이 여러분들 애덤 스미스나 또는 데이비드 휴움, 몽테스큐의 이 사람들이 글을 읽고 하이에크 문을 읽으면 아,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구나 하는 것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서로 확장시켰습니다. 굉장히 많이 확장시켰습니다. 아, 이 하이에크 이 업적이라는 것은 대단하죠. 이게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을 확대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law, legislation and liberty 입법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것 최근에 합본으로 제가 만들어낸 그 책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그 사람의 전체 사상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사상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역사, 지성사를 꿰뚫어 본 사람이고 역사를 꿰뚫어 보고 심지어 21살 때 쓴 책이 오늘날 두뇌과학입니다. 두뇌과학에서 유명한 오늘날 두뇌과학의 효시로 만드는 게 21살 때 쓴 센소리 오더입니다. 인간이 얼마만큼 사물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그 문제를 다룬 책이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홉스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회 철학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인간은 이기적이다 아니면 이타적이다 놓고 그리고 사회 이론을 전개합니다. 사회 이론을 전개해요. 그렇죠? 사회 사상을 개발합니다. 하나의 두 가지 액션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다 혹은 아니면 이타적이다 놓고 인간의 지식은 거기에 따른 지식은 완전하다라는 걸 전제하고서 이론을 전개합니다. 이게 토마스 홉스 전통입니다. 지식의 문제, 인간이 얼마만큼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으로 봅니다. 이게 계획사상이고 이게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은 그렇습니다. 특히 하이에크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이건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아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아느냐. 그 사람이 그래서 하이에크는 인간 이성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무지다. constitutional ignorance라고 부르죠. constitutional ignorance. 이거는 인간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얼마만큼 인간이 모르느냐면 unknown ignorance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내가 뭘 도대체 모르죠? 인간이 모르는 걸 안다고 한다면 그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전화번호 모른다? 어떤 친구의 전화번호를 모른다 하면 전화번호를 찾으면 되죠. 그러나 내가 도대체 뭘 모르는지조차 몰라. 이겁니다. 인간의 무지라고 하는 건 무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무한대라는 얘기입니다. 무한대. 이제 이렇게 해서 자유주의를 정당화시킵니다. 왜 자유가 필요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게 이건 틀렸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21살 때 쓴 센소리 오더라고 하는 책입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이 인간 정신이 스스로를 완전히 안다고 한다면 완전히 AI 같은 거, AI 알죠? artificial intelligence. 그거를 인간 두뇌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두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두뇌는 자기 자신보다 훨씬 능가하는 두뇌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분적인 거는 만들 수 있죠. 여러분들 인간으로 직접 손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로켓을 보낸다든가 뭐 어디서 이런 건 인간 능력을 확대시킬 뿐이지 인간 능력 자체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간이 아주 완전히 고유한 겁니다, 이게.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완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라고 부르느냐면, 웨이델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X는 X를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 그렇죠. X는 X를 가지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역시, 두뇌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데, 하물며 수천만, 수백만, 수천만이 움직이는 그 정신들을 완전히 안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계획경제는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계획경제는 틀렸다 이거죠. 이 페이탈 컨시트라고 하는 1988년도에 쓴 치명적 자만이라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왜 치명적이냐면 사회주의가 그렇게 자만을 부리다, 지적인 자만을 부리다가 결국은 그 결과는 치명적인 결과가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치명적 결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사상이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금 투쟁하는 것도 두 가지 이념의 투쟁이죠. 한쪽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의 있고 다른 한쪽은 이제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의 투쟁입니다. 우리 이념 전쟁,
이념 전쟁을 우리가 훑어본다고 한다면 바로 이거와 똑같습니다. 질서 중에서 뭐 다 생략을 하고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연적 질서, 자생적 질서. 이제 자생적 질서에서 여기 예를 볼까요? 이제 이걸 내생적 질서라고도 봅니다.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질서입니다. 조직이라든지 인위적 질서라는 위에서 만들어질 질서입니다. 위에서 만들어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질서죠. 수직적인 질서. 수직적입니다.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외생적 질서라고 부릅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 조직이라는 걸 외생적 질서라고 부르고, 자생적 질서는 밑으로부터 나옵니다. 밑에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질서가 형성되는데, 인위적 질서, 즉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인물이, 외적인 사람이, 외부의 사람이 질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사는 사람 세계에 갖다 주는 겁니다. impose라는 거죠. imposing order입니다. 질서를 갖다 넘겨줍니다. 예를 들면 법이 사람들 사이에 만들어진, 사람들이 상호작용 과정에서 룰이 형성돼서 그 룰을 국가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금 의회에서 법을 지멋대로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지키도록 처박는 거죠. 이게 법 실증주의입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설명할 법 실증주의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법 실증주의 대표적인 토마스 홉스입니다. 토마스 홉스. 뭐 국가가 법을 만들어내야죠. 법을 만들고 그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 제일 맨 뒤쪽 보면 바로 애덤 스미스가 홉스를 비판하는, 바로 이 점을 비판합니다. 너 말이지, 너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법을 국가가 막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지키도록 막 강제하고, 복종이라는 걸 제일 미덕으로 생각하느냐 말이지, 무슨 법이든지 다 만들어지면 다 거기에 복종하는 게 미덕이냐 하는 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애덤 스미스가. 이런 전통이죠. 유럽 사회 이런 전통입니다. 이런 전통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견뎌냈습니다. 이런 바닥에 뿌려진 이 자유주의 전통들. 자생질서, 조직질서 같은 비교를 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면 우선 자생적 질서는 공동의 목표가 없습니다. 서로 같이 할 목표가 없습니다. 서로 각자 목표가 있습니다. 제각기. 시장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소비자들, 생산자들 모두가 제각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목적 시스템이다. 다목적 시스템이다. 시장 경제라는 게, 시장 경제는 다목적이다. 그 다음에 조직에는 항상 공동 목표가 있습니다. 공동의 목표. 조직 구성원들이 같이 공동으로 지켜야 하는 것,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 이 공동 목표를 위해서 사람들이 수단이 되는 거죠. 그 구성원들이 수단이 됩니다. 수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 관계가 자생적 질서는 수평적인 데 반해서 조직질서는 수직적이라고 하는 것. 이 행동 규칙이 있는데, 행동 규칙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주 특수하죠. 보편 자생적 질서를 기초로 하는 자생적 질서의 기초가 되는 행동 규칙, 게임 규칙입니다. 게임 규칙은 성격이 보편성, 추상성, 금지적인 성격. 이게 룰 오브 로와 같은 맥락인데, 법의 성격. 그 다음에 조직질서는 지시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정신이라는 것도 이게 자생적 질서입니다. 이게 어떤 컨트롤 센터가 없습니다. 사령탑이 없습니다. 정신을 보면, 우리 정신에는 전혀 사령탑이 없습니다. 사령탑 역시 분권적이죠. 제각기 각자 움직이면서 하나의 행동을 산출해내는 거죠. 우리 정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센소리 오더 하이에크 얘기입니다. 인간 정신은 자생적 질서다. 분권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목적 시스템이죠. 두뇌가 6가지 부위별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작동을 해서 필요한 때 하나의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작동을 할 때는 모든 게 다 함께 작동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시장, 그렇죠, 시장. 도덕, 그렇죠, 도덕. 여러분들 공자가 도덕 만들어 놨습니까? 여러분들 공자 도덕 윤리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공자가 만들어 놨습니까? 공자가 그렇게 천재 아니었습니다. 신이 아니었죠. 이게 주워온 겁니다. 사람들이 지키는 것들 다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만 그거 갖다 체계화시켜놨을 뿐입니다.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더 붙였을 뿐이죠. 여러분, 10계명 있죠, 10계명. 여러분들 여기 기독교 신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계명 중에 다른 건 그만두고 6번째에서 10번째까지 있습니다. 그것도 진화적인 현상이죠. 이거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신이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만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저절로 자생적으로, 진화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신의 영역으로 이제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신의 영역까지, 신의 세계로까지. 그래서 이 자본주의 문화가 발전된 겁니다. 서구에서.
우리 동양에서는 그런 종교가 없었죠. 서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동양에도 소유권이라는 게 스스로 생기기는 했습니다만, 그렇죠. 우리나라의 소유권이라는 게 이거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일본 일제시대의 사람들이 일제시대에도 토지 조사한 것들 있죠. 그거 토자 누구는 누구 주고 국가가 나눠서 준 것들 아닙니까? 저절로 형성된 것들을 일본에서 너는 내 거고 너는 내 거고 이건 누구 거고 이걸 임자를 명시화시킨 거죠. 있는 것들을 명시화시킨 겁니다. 재산권이죠. 재산권. 진화적인 현상입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낸 사람은 없다. 예, 문화적인 것. 그 다음에 화폐, 법이라는 거, 예, 커먼로우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커먼로우. 그리고 우리 사법이 그렇습니다. 우리 형법도 그렇지만 우리 이제 그 영미식에서는 형법하고 민법을 이걸 사법으로 봅니다. 영미식에서는. 우리는 이제 공법이라고 하는 형법을. 그런데 그 공법으로 보는 게 지금 잘못인데 어쨌든 요 사법이나 형법을 보면, 민법이나 형법을 보면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그대로 지켜왔던 것을 대부분 다 그냥 성문화시켰을 뿐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만들어진 민법들 있죠. 이건 막 국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인위적인 법이죠. 자생적 질서를 다르게 표현하는 게, 이게 현대적인 언어들이 있습니다. 현대적인 언어들. 이게 내가 옛날에 하이에크에 관한 책을 썼을 때 한번 전부 조사를 한 건데, 한번 혹시 이 자생적 질서라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 조직하는 셀프 오가나이징입니다. 셀프 오가나이징, 이거 스스로 창출되는 셀프 제너레이팅, 스스로 유지하는 셀프 메인테이닝 이런 뜻입니다. 셀프가 참 들었습니다.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그 외부의 간섭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니까. 스스로 움직이는 겁니다. 스스로 규제하는 겁니다. 외부의 규제가 아니라, 국가의 규제가 아니라, 시장이라는 건 사실은, 시장의 작동이라는 건 사실은 규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규제 시스템입니다. 규제하는 겁니다. 인간 행동을 규제하는 것들입니다. 인간 행동을 규제하죠. 이런 식으로 행동하라. 규제해야 버립니다. 시장이 뭐 풀어놓는다? 시장은 풀어놓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적절히 사용하도록 시장은 통제를 합니다. 통제. 여러분들 시장에서 통제하는 거 가장 주태백이 술 좋아하는 사람들, 술 마시고 주사 뿌리는 사람들, 자기 사업 파트너로 선정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그게 통제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거짓말 하거나 약속 제대로 안 지키는 사업 파트너로 쳐주냐. 저 친구 말이야. 저 친구 사업같이 못해. 약속도 안 지키고. 전부 왕따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시장 메커니즘이죠. 시장 메커니즘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인간 행동을. 조정 통제하는. 그러니까 이 스스로 통제를 하는 겁니다. 시장은. 엄청나죠. 시장에서 잘못해 보십시오. 잘못하면 장사 이내 망합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여기 잘 알 겁니다. 시장에서 돈 벌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어떻게 그럼 자생적 질서가 형성되느냐, 요것만 설명을 할까요? 요 두 가지 요거 설명하고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 끝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국가 계획이 없어도 여러분들 시장에 있으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해서 자생적으로 질서가 형성되느냐 하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 질서가 형성되냐. 국가 계획이 없이도 어떻게 자생적으로 질서가 가능한가 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죠. 이 문제를 제대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규제 풀어라 하면, 야, 규제를 푼다? 그러면 좌파들, 야, 규제 풀으면, 흡수이 마이너스 투쟁 상태가 생기는데, 이렇게 좌파들 얘기를 하죠. 그럼, 그거 할 말이 없습니다, 이쪽에. 뭐냐? 그대로 내버리는 게 좋다라는 식이에요. 그대로 내버리는 게 좋다. 어떻게 내버리는 게 좋냐?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대로 내버려도 되느냐, 이거죠. 이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시장에. 시장에 그대로 내버렸다고 하는 이게 마인에 대한 마인의 투쟁 상태. 그렇죠. 신자유지, 자유 속에는, 자유를 주면 그 자유 속에는 모든 악의 근원이 시장 경기다. 악의 근원을 가진 게 자유다. 경제적 자유다. 라는 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에서 그 좌파들의 자유를 빼는 이유가 뭡니까? 얘들 언론의 자유라든지 학문의 자유라든지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경제적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 자유. 이 신자유주의라는 얘기입니다. 신자유주의가 거기에 떡 버티고 있으니까 기분 나쁘거든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시죠. 여러분들 119조 1항,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존중한다.
기업의 창의와 자유를 존중한다. 라는데 자유. 아주 좌파들 기분 나쁩니다, 이거. 아주 미칠 노릇이죠. 우리가 평등 좋아하고 나눠먹기 좋아하는 거, 그거 붙여놓으면 아주 거부감을 느끼는 것만큼 걔들은 그 자유라는 걸 싫어한다. 그때 경제적 자유입니다. 특히 경제적 자유. 싫죠. 이런 자유인데. 근데 얘들이 이 좌파들이 모르는 부분이 이겁니다. 자,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가 있을 경우에, 혹은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가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자생질서 이론입니다. 어떻게 그럼 질서가 이러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난 모르는 의사에게, 우리 잘 모르죠. 그렇죠. 우리 이성의 한계이기 때문에 어떤 의사가 무슨 생각으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디에 어떤 의사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은행에 의사에게 몸을 맡깁니다. 치과에, 요즘 치과에 자주 가게 되는데, 몸을 맡깁니다. 네, 수술 맡겨요, 수술. 그 다음에 은행에 거금을 맡기죠. 아니면 거금을 빌려줍니다. 제대로 잘 몰라. 그 사람 머릿속에, 그 사람, 다른 인간을 완전히 안다는 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하죠. abstract하게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성품이 이렇다는 정도만 알 수 있지,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그걸 전부 알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 그 인간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이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렇습니다. 아마존 있죠. 아마존에 책을 삽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아마존에서 책을 판다? 값은 얼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을 보내면 책이 온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내가 아마존에 전혀 모릅니다. 아마존이 어디에 있고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돈을 보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인간 사회에서. 여러분들, 분업이 말이죠, 분업이. 여러분들 남미에 있는, 오렌지 장사하는 사람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협력을 합니다. 그렇죠. 소비자들 협력이죠, 소비자들. 아니면 오렌지 수입업자와 한국의 오렌지 주스를 만드는 업자 사이 협력을 합니다. 어떻게 난 모르는 사람들이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거대한 사회에서 우리는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알지 못하는 익명의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수 있다.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옆에 있는 사람하고 협력하는 거야. 그런 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멀리 있는 사람, 부산 사람, 아니면 영국에 있는 런던에 있는 사람하고 협력을 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할 게 하나는 가격 구조입니다.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격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행동 준칙이 있습니다. 행동 규칙이 있습니다. 행동 규칙. 가격을 볼까요? 여러분들 가격을 보고, 이거 물건 사가 안 사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죠. 가격을 보면, 아니면 품질을 보거나, 상품을 볼 때 상품을 사거나 안 사거나 하면, 사거나 안 사거나 그렇습니다. 행동을 표시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가격 속에는 모든 가격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값도 그렇고, 주택 값도 그렇고, 여러분들 심지어 주식 값도 그렇고, 핸드폰 값도 그렇습니다. 모든 가격 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재화에 대한 평가가 들어있습니다. 그 평가. 각체에 분산되어 있죠. 그 지식들은 전부 분산되어 있습니다. 지식의 분산입니다. 지식의 분산. 하이크 용어입니다. 유명한 용어입니다. 지식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지식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 사용하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죠? 오늘은 뭐 하고, 어디 가서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팔고 할 때, 그 결정할 때의 그 지식은 어느 것에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만 들어있을 뿐입니다. 책 속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책 속에 들어있는 거는 과학적 지식뿐이죠. 과학적 지식. 그러나 과학적 지식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특히 경제학 지식은 별로 시장 발달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 대부분입니다. 이 지식들, 각처에 분산되어서 있는 지식들, 그 지식들이라는 게 각처에 분산되어서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식입니다. 그렇죠? 농부가 물골을 만들까, 언제 김을 맨다든지, 아니면 댐쟁이가 댐질을 어떻게 하는 게 좋고 나쁜 것, 누가 어디에 어떤 좋은 원료를 판매하고 하는데, 이런 지식들은 자기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지, 어디에 써 있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서관에 가보죠. 도서관에 가면 그런 지식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지식.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지식에 관한 겁니다. 이게 무슨 지식이냐면, 이게 로컬 날리지라고 합니다. 로컬 날리지. 지역적인 지식이다. 지역적인 지식. 혹은 프랙티컬 날리지라고도 부릅니다.
프랙티컬, 실천적 지식이다. 이런 지식은 각자 분산되어 있습니다. 분산돼. 디스퍼션 오브 나얼리지. 그래서 이와 같은 지식이 널리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분업이 가능하다는 분업이. 지식이 서로 다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분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분업이 가능한데 분업을 연결시켜주는 게 뭐죠? 가격이죠. 그렇죠. 가격이 없으면 분업이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되죠. 그 분업에서 연결시켜주는 가격 속에는 그 사회, 모든 사회가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들 전부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그 지식 중에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지식도 있습니다. 아니면 통계 수치로 표시할 수 있는 지식도 있습니다. 통계 수치로 하는 지식도 있습니다. 통계, 이건 몇 개. 여러분들 정부에서 여론조사 합니다. 정부에서 각 회사들한테 금년에는 몇 개 투자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묻는 질문 굉장히 많이 올 겁니다. 그렇죠? 그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지식도 있습니다. 아니면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지식이 있고 말로 그냥 표현할 수 있는 지식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이 있습니다. 초의식적 지식. 말로 알기는 아는데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걸 암묵적 지식. 그런데 내가 행동으로 표현을 하는데 몰라.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 초의식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의식을 하고 있죠. 나라는 거 의식을 합니다. 그렇죠? 거울 보면 내 얼굴 의식을 하죠. 근데 그 의식해가지고 하는 행동, 의식적인 지식이라는 건 우리에서 한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초의식적인 세계입니다. 아니면 암묵적인 세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식들, 그리고 초의식적인 그런 지식들입니다. 그런 지식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전부 다 일일이 전부 따져가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초의식에서 초의식적인 작용이죠. 두뇌 작용들이라는 게. 내가 알지 못한 것들이 작용을 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작동을 해서 나오는 거죠.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 지식을 반영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가격입니다. 왜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상품을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품을 대체하는 거. 나는 이 상품보다 이 상품이 좋아. 라고 대체합니다. 그런데 왜 A라는 상품보다 B라는 상품을 더 좋아하는지를 말로 전부 표현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리고 이걸 내가 왜 이걸 샀는지 초의식적인 지식 때문에 대체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페어 플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페어 플레이, 공정한 게임. 어떤 게임 규칙이 공정한 게임 규칙이지라고 말할 때 몇 개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몇 개. 그러나 페어 플레이라는 게임 규칙을 완전히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게임을 보면 저건 공정치 못해. 막 분노하죠. 저건 공정치 못해. 그러나 뭐가 공정한 게임 규칙이 네가 어떤 게임 규칙에 비춰볼 때 네가 저걸 공정치 못하다고 얘기를 하니? 라고 얘기를 하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저게 공정치 못하거든. 어감이라는 거 있죠. 어감. 이게 뭔가 서로 언어가 다르긴 다른데 뭐라고 구분할 수는 있겠는데 그 구분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 친구 예쁘긴 예쁜데 그 예쁜 거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게 우리 삶입니다. 이제 그런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가격에 반영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엄청나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렌지 주스 값이, 오렌지 값이, 값을 보면 그게 남미에서 오렌지 재배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오렌지 주스를 소비하는 한국 사람들의 생각, 그 오렌지 주스의 값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의 그 핸드폰 값이 런던에 있는 사람, 아니면 뉴욕에 있는 사람, 아니면 아프리카 어디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거기에 농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이라는 게 그런 역할이죠. 이런 것 때문에 우선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서로 이게 그렇죠. 이 가격이라는 게 이게 대화 비언어적 소통 체계거든요. 언어적인 소통 체계도 있지만 비언어적 소통 체계가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이 통해서 소통이 됩니다. 사람들끼리 소통. 남 모르는 사람끼리도 소통을 하는 거죠. 가격 보고 남미 쪽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가격 보고. 가격이라는 게 그렇게 그냥 정부에서 말이죠. 건강지게 그렇게 그냥 규제할 대상이 아닌 거죠. 치명적 자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행동규칙입니다. 행동규칙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몇 가지 있습니다. 직업윤리, 관습,
인격, 재산 존중, 그 다음에 약속이행, 정직성, 예의범절, 민법, 소유권법, 책임법 등등 형법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행동 규칙이 있습니다. 행동 규칙이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행동 규칙에도 초의식적인 행동 규칙들이 대부분이죠. 여러분들 시장 바닥에 보면 아주 그 행동 규칙들이 있죠. 이게 행동 규칙이라는 게 나쁜 행동을 하지 말라는 행동 규칙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그런 행동 규칙들이 두껍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표현한 것들은 표현한 거 얼마 없습니다. 얼마 없고 나머지 것들 전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몸에 체화되어 있습니다. 몸에 체화되어 있고 그러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초의식적인 규칙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규칙, 두 개의 메커니즘입니다. 이 행동 규칙 메커니즘하고 가격 메커니즘이라는 이 두 가지 메커니즘 때문에 시장이라는 게 저절로 혼란이 생기는 질서가 형성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 메커니즘 때문에. 이게 엄청난 메커니즘이죠. 여러분들, 정부에서, 청와대 보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소통이 없다. 정치는 소통할 필요 없습니다. 정치에 무슨 소통이 필요합니까? 정치 소통한다고 그래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소통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숙고민주주의라는 거, 딜레이버티브 민주주의라는 게 있죠. 뭡니까? 지난번에 했던 민주주의. 숙고민주주의랍니까? 뭡니까? 수구민주주의죠. 수구민주주의. 그거 말로 표현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언어는 순전히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 이건 정치적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순전히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만 가능해요. 그러나 시장이라고 하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가격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비언어적 소통체계입니다. 비언어적 소통체계. 그러니까 시장은 정부보다 현명하다. 그런 거죠. 정부보다 시장은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지식이라고 하는 게 수천만 명의 지식들이 소통되고 있는 정치라고 하는 건 이건 소수의 몇 사람들이 정치하는 거예요. 몇 사람들이 지식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식에 의해서 우리가 조정 통제되고 있다는 얘기죠. 억울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식이론이죠. 이제 사회주의 불가능성이라는 게 여러분들 사회주의 불가능이죠. 사회주의는 진짜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사람들은 인센티브 문제로 얘기를 하죠. 인센티브가 없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망했다 그러죠. 인센티브. 일을 열심히 한들 다 똑같이 나눠 먹는데 일을 하려고 하겠느냐 그거죠. 물론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렇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 이전의 문제다. 지식의 문제입니다. 지식의 문제. 사회주의 계획경제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하이에크가 그랬습니다. 1930년대 혼자 떠들고 돌아다녔죠.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단 말이야. 이거는 불가능한 거다. 이건. 왜? 지식의 문제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지식이 제대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초의식적인 지식까지 전부 끌어모아가지고 그래야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성공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돼 있죠. 왜? 초의식적인 지식. 이건 초의식적인 지식은 자기 자신도 몰라. 자기 자신도 모르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계획경제를 하는 거는 순전히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지식, 조사를 하죠. 통계 발달에 왜 사회주의가 통계학이 발달됐느냐면 항상 이 통계 조사를 하거든. 서류로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그건 말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지식들만이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지식들, 암묵적인 지식. 이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패한 이유는 미제스 얘기입니다. 미제스도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하이에크 은사입니다. 같이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미제스는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가격이 없습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가격이 없거나 가격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불가능하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얼마만큼 투자를 한 것이 내가 이익이 될 것인가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가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언제만 있느냐면 자본주의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는 사적 소유가 인정이 되는 사회에서만이 가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입이 없어야 왜곡된 가격이 아니야. 그렇죠? 개입을 하면 가격이 왜곡됩니다. 왜곡된 가격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필연적으로 이건 문제가 생겨난다는 얘기죠.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겨난다. 그래서 하이에크는 지식의 문제,
미제스는 경제 계산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두 개 다 똑같이 이건 두 사람 다 사회주의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지금 실패하는 것들이 전부 지식의 문제죠. 지식 문제. 페이탈 컨시트입니다.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서구 사회에서 그런 얘기 안 쓰죠. 하이에크가 하도 뭐 분노가 막 치오르니까 제일 마지막에 쓴 책입니다. 93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여기 다 얘기를 한 겁니다. 인간 스스로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그렇죠. 인간 두뇌를 기능하는 정신은 읽어낼 수 있는 AI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겠습니다. 뭐든 제 아무리 과학이 발전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계획할 수 있는, 경제를 계획할 수 있는 AI는 불가능하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X는 X를 가지고 설명할 수 없거든요. X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X보다 더 복잡한 Y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사회주의 치명적장 위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위기 문제 있죠? 위기. 지난번에 2008년 금융위기하고 1929년 세계 대공황, 이거 전부 다 시장경제 탓으로 보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방만한 통합행정과 주택시장이 전부개혁으로 이야기된 2008년 미국 금융발입니다. 시장은 자생적 질서이기 때문에 설사 문제가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국가 개입이었습니다. 엄청났죠. 2008년 금융위기 미국발. 이거 국가 개입이었죠. 이게 주택시장 통합행정입니다. 돈을 막 풀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흥청흥청 미국에 막 주택이 막 각채 주택시장. 그때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뭐 곳곳에 맨날 집 짓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정도였습니다. 돈을 막 넘쳐 흐르고 수용할 정도였습니다. 그 돈이 해외로 전부 다 이제 흘러 들어가죠. 미국에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돈이 흐르면 이게 이제 바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인플레이션을 전부 다 수출해버립니다. 미국이 수출하는 게 인플레이션 수출했죠. 1929년도 그렇고요. 자본주의 양극화가 그러냐? 자본주의 양극화. 이거 자본주의 국가 개입 때문에 양극화입니다. 설사 자본주의에 소득 불평등이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그 불평등은 사회적으로 역기능적인 불평등이 아니라 순기능적인 불평등이라는 얘기입니다. 역기능적인 불평등이 있습니다. 역기능적인 불평등은 역시 그건 빈익빈 부익분으로 나옵니다. 이게 국가의 간섭주의에서 나옵니다. 역기능적인 요즘 최저임금제도 소득주도 성장 문제 가지고 불평등이 심화된 거 이거는 완전히 역기능적인 겁니다. 역기능적이죠. 시장경제 그대로 최저임금제 그대로 나왔으면 도입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설사 불평등이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그 불평등은 뭔가 사회적으로 기능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순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지. 시장경제에서의 불평등이라는 것은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지.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서민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주는 불평등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뭡니까? 동시에 다 올려주는 상향적인 그런 불평등입니다. 존 롤스의 최소 수혜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주는 게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하이에크 그 얘기하죠. 하이에크도 얘기를 합니다. 자본주의 역사 발전을 보면 존 롤스의 차등 원칙에 적합하게 발전되어 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도가 사상입니다. 도가 사상. 여러분들 도가 사상에서 내용들은 전부 설명을 하지 않고요. 다만 제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상이 그러니까 자생적 질서라고 하는 사상이 서양보다도 훨씬 더 먼저 생겨났다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가 사상이 자유였습니다. 자유라는 것.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야 했거든요. 국가가 개입할 것은 필요한 경우만 꼭 개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놔둬라. 도가 그대로 내버려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라는 게 웨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독일 말로는 씬이라는 의미라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바로 이성의 한계, 국가 개입 한계,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제한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최소로 국가 권력을 제한하라. 마지막으로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물론 여러분들 노자한테도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이 있습니다만 특히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장이라고 하는 가격 메커니즘을 잘 설명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예요. 시장 메커니즘,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시장 메커니즘, 이걸 잘 설명한다. 이건 시장 메커니즘, 가격 메커니즘은 노자는 잘 몰랐습니다. 장자도 그걸 몰랐고, 이제 사마천에 와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이크의 지식이 그렇게 확산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믿고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다만 이제 하이크가 왜 이 자유주의가 정치되고 있느냐, 자유주의가 항상 실패하고 돌아가느냐 하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라고 하는 게 여기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자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회주의자.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이게 DNA 자유라는 개념 별로 중시하지 않고요. 자유라는 개념은 후천적으로 우리가 학습해서 배운 거지, DNA 속에 자유라는 개념이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무슨 자연권론자들이 타고날 때부터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그냥 억지이고요. 억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자. 그러니까 그런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얘기죠. 아타비스틱 인스팅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격세 유전적으로 그냥 잠잠하다가 갑자기 또 나타나서 사회를 막 요동을 쳐놓고 또 지나가다 또 요동을 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밖에 하이에크가 왜 이게 자유주의가 이렇게 쇠퇴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지식인들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지식인들이라는 게 자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걸 자꾸 이제 현실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접목시켜서 이제 계획 경제로 나가려고 하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인슈타인 천재도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폴 사뮤엘슨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폴 사뮤엘슨 경제학의 테두죠. 경제학을 만든다. 그 사람도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자본주의만큼 아주 융성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심지어 1989년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무너지기 3개월 전에 책을 바꿨는데 그 책에서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학자들, 일반 시민들이 대체로 자유라고 하는 걸 굉장히 멀리 하죠.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거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는 하이에크 굉장히 강력히 주장하는 게 이제 교육을 통하는 수밖에 없다. 교육 통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같이 이런 식의 얘기죠. 안 지키니까 전부 다 마이너의 투쟁 상태냐. 자연권은 있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거든. 지키지 않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반납해버린다고. 이거 우리 권리 필요 없어. 또 국가가 좀 다루죠. 해가지고 국가한테 다 반납해줘. 양보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쪽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예. 권리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설명하겠는데, 권리라고 했을 때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내가 왜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방어해야 됩니다. 권리라고 하는 게. 그러나 자유주의는 일단 자유는 자유 추정 원칙이 있습니다. 자유. 너는 일단 자유가 있다. 하고 그 자유를 제약하려고 하는 사람이 왜 제약해야 하는지를 입증 책임이 자유를 제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가 있을 때는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 내가 권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내가 권리 침해를 하면 내가 권리야. 내가 가진 권리가 있어. 라고 해서 그 권리를 내 스스로 입증 책임을 해줘야 됩니다. 자유라는 게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연권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가 자연권이라는 건 이게 사회가 있기 이전에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거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글쎄 인간이라는 게 그런 권리를 태어나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왜 지금 자유주의 운동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타인의 인격이라든지 타인의 재산이라든지 타인의 자유를 전부 침해하려고 하는 특히 국가가 침해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생겨나네. 그리고 그런 성향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든. 그렇죠? 토마스 홉스의 그 국가주의를 받아들인다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거든. 그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받아들이는 근본적인 내용이 보면 그게 원시적인 사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권리라고 하는 것, 자연권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그냥 참 픽티브한 거지. 그래서 자연권 가지고 나는 설명하기 없고 차라리 권리라고 하는 건 정의 규칙이 있어야 권리가 생겨난다. 이거는 휴미 로크의 비판할 때 그 얘기를 하죠. 휴미 로크를 비판할 때 바로 권리라고 하는 거는 있는 거 아니라 정의라고 하는 정의가 있기 때문에 정의 규칙이죠. 정의가 규칙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의로부터 도출되는 게 권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의는 어떻게 생겨나느냐? 정의라고 하는 거는 이건 진화적인 현상이죠. 난 분명히 진화라고 생각해요. 이건 사람이 살다가 보니까 결국은
어느 학자가, 철학자가 정의를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들. 아까가 이야기했던 10계명 중에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도덕 규칙이고 정의 규칙인데요. 그 규칙들이라는 게 이게 모세가 만들어 놓은 것도 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이건 인간들 사회에서 이게 저절로 마치 언어처럼 형성된. 그러니까 자생적 질서라는 얘기죠. 그래서 난 진화 이론이 옳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